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될 오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렇게 진행됩니다. 최후 진술, 일단 증거 조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소추 측과 윤 대통령 측 종합 변론 각각 2시간씩 주어집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무제한,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 진술 역시 무제한. 그러나 한 40분, 15분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고 기일 지정이 이제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 통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통지하지 못하고 추후에 통지할 가능성도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다 중순 지금 선고가 예상된다라는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는데 기각 시에는 당연히 즉시 직무를 복귀할 수 있게 되고요. 인용 시에는 이제 5월 중순 혹은 그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듯한 분위기가 여러 차례 포착이 되는데요. 이 국민적인 관심이 큰 만큼 방청 경쟁률도 엄청 낮다고 합니다. 송건 본부장님. 네.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 방청객 경쟁률이 93대 1이라는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체 한 20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신청을 했는데 1,868명이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쟁률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3번의 그 탄핵 심판이 있었죠, 대통령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최후 진술을 하는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 전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대신이 이제 진술을 했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나와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그 전에 비해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결과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어요. 상당히 그 한쪽은 인용이 좀 예측이 됐었고 한쪽은 기각이 예측이 됐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측이 됐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팽팽해요. 여러 가지로 팽팽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그 변론을 하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파생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어떤 발언이 오늘 나올지에 따라서 아마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이 정치 향방에도 많은 그 변수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관심은 아마 최후 변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첫 번째 관심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철저히 보안에 지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변호인단과 윤석열 대통령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고 장시간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떤 내용이 주 내용으로 담길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헌재에서 무제한 시간을 배려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2시부터 1시간은 증거조사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2시간은 국회 측에 2시간은 심판대리인 측에 주게 되면 네. 7시예요. 7시부터 이제 2시부터 하니까요. 그렇죠. 네. 1시간 증거조사, 2시간 국회 측, 그다음에 또 2시간 심판대리인 측에 시간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변론 등을 하게 되면 나머지 7시부터 이제 무제한을 소추 단장하고 그다음에 피청구라고 하게 되니까 실제 1시간 정도 남짓되는 거죠. 네. 각자. 그러니까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인 주장보다는 첫 번째는 이제 국정 난맥상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취임한 이후부터 어떤 식으로 국회가 본인과 글쎄요 본의 아닌 대립이 돼 있고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먹히지 않았고 그래서 국정 운영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핵과 법률 제정,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의 본인 시간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개헌 관련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네. 국회 해상권 등 국회 견제와 관련된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국정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는데 이 계엄이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은 있지만 그 상황이 아직까지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헌 등을 통해서 국회 해상권 견제책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언급까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저희가 CG로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 메시지를 철저히 보안에 붙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밤새워서 직접 자필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변호인 등등을 통해서도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신현영 의원님,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던 기간,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에는 SNS 메시지도 올리고 이런저런 참모들을 통한 메시지도 전달을 하면서 본인의 의중을 적극 어필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최후 변론 전에는 철저히 좀 보안에 붙이는 분위기, 어떤 의중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어쩌면은 대통령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진중하게 정말 지금까지도 숙고하면서 계속 대통령께서 내용을 고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정말 분수령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내가 어떤 메시지가 지금의 그런 분열된 정치 환경에서의 국민들을 위한 그런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 해산권이나 아니면 국회 견제에 대한 뭔가 마치 국회 때문에 내가 대통령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조의 모습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 중심제로서의 선거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에 대한 부분 어떻게 대한민국의 제도를 개선할 건가를 얘기할 것 같고 바라는 마음이기는 하죠. 국민으로서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 그리고 헌재의 어떤 결과든 간에 내가 수용하겠다. 네. 그래서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다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정말 지금 3개월간 많은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한테는 좀 위로가 되고 앞으로 정치의 양극화보다는 오히려 통합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록으로서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해봅니다.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 메시지 일단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법한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해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주셨고 기존 발언들을 보면서 저희도 예측을 좀 해봤는데 저희도 그래픽을 만들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조금 더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 일단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드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 위법 선거 관련해서도 거론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국정 안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나올 텐데 이건 온도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약하다, 괜찮았다 이런 해석들이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헌과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대국민 사과 메시지, 개헌 이런 부분들 새롭게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올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송구 본부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은 이 헌재 심리를 기각시키거나 각하시키는 것이죠. 네. 그럼 그 반대편에서 헌재 쪽에서 만약에 파면을 하려고 하면은 파면하는 이유는 있죠. 먼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네. 가령 헌법을 위반했다든가 그리고 또 폭동이나 국회문란이 있었다든가 그것을 이제 헌재 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네. 그것을 깨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 이게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느냐. 이 문제 하나고. 네. 그다음에 그 폭동, 국회문란이라고 하는 거 국회의원들을 끌어낸다든가 아니면 정치를 재판한다는 거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상태로 2년 6개월을 국정 운영을 해올 수밖에 없었던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이나 각종건 전 차장관의 그 진술이 좀 네. 많이 흔들리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하고 그때 실제로 헌재에서 공작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부분도 이야기할 거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까지 이 사태가 왔는지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네. 아마 정치 개혁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정치 제도를 개혁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탄핵을 남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국회 예산을 정부 예산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탄핵의 요건을 뭐 강화를 한다든지 네. 국회 예산 심의나 이런 것을 절차를 좀 더 좀 변경을 하는 그런 디테일한 문제도 몇 가지는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이제 개헌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한다. 본인이 그렇게는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종의 흥정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흥정. 예, 흥정이 돼버리죠. 거래가 비슷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개헌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개헌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내 임기에 뭐 연연하지 않겠다 정도는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